제가 들려드릴 54번째 책은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락행입니다. 예전에는 테레즈 비극이란 제목으로도 나왔었어요. 에밀 졸라는 프랑스 작가예요.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본성적 행동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감춰주지도 않아서 주인공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의 대표작은 목노주점, 나나, 테레즈 락행인데요. 이 소설들이 다 그래요. 특히 나나는 읽고 나면 며칠 동안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인간이 적나라한 폭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테레즈 락행도 마찬가지고요. 소설가 김은 있죠. 카리노르의 남한산성을 쓴 작가예요. 저는 김은 소설을 읽을 때 에밀 졸라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김은의 소설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독히도 사실적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에밀 졸라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1894년에 프랑스 유태인 드레프스데이가 독일에 기밀 문서를 넘겼다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지만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묻어두었고요. 옛 귀족들, 군부, 가톨릭, 보수 정치인들, 언론들이 찬반 갈등이 프랑스를 엄청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에밀 졸라가 출간한 소설이 있는데요. 나는 고발한다였어요. 이 책에서 드레피스의 무죄와 진실을 묻으려는 사람들을 경고했어요. 이건 에밀 졸라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소설을 상이한 두 기질을 가진 주인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이한 연합을 설명하고자 썼다고 했어요. 테레즈 락행은 인간의 욕망과 절망, 죄에 대해서 뚜렷하고 적나라하게 해부하듯이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레즈 락행의 아버지는 군인 대위였어요. 알제리에서 근무했고 알제리 여자를 만나 사랑하다가 테레즈를 낳았어요. 아름다운 알제리 여인은 얼마 후 죽었고 이제 겨우 2살 된 어린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대위는 프랑스 베르농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대위는 아프리카에서 근무 중 죽었습니다. 테레즈는 고모인 락행 부인에게 완전히 맡겨주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장했어요. 락행 부인은 미망인이었고 아들 까미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베르농에서 25년 동안 작은 상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은 4만 프랑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걱정 없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수 있었죠. 까미유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앓았어요. 락행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닥쳐오는 무서운 병마와 투쟁했고 인내와 사랑으로 아들을 살려냈어요. 까미유는 죽음에서는 살아났지만 잦은 병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키가 작고 허약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죽음에서 건져낸 가엾은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어쩌다가 몸이 성할 때는 베르농 상업학교에 다녔어요. 기숙학교에 보내라는 권고를 받았었지만 아들이 자기와 멀리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그것이 그를 더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테레즈는 고모의 미적지근한 애정을 받으며 까미유와 같은 침대에서 성장했어요. 그녀는 강철 같은 건강 체질이었는데도 허약한 애처럼 사촌오빠와 약을 나누어 먹고 어린 병자가 차지하고 있는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갇혀 자랐어요. 락행 부인은 그녀에게 자주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테레즈는 말도 작게 하고 소리내지 않고 걸었으며 의자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는 버릇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불꽃 같은 천성을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있었죠. 조용하고 극도로 냉정해 보이는 그녀 안에는 무서운 격동이 숨겨져 있었어요. 늘 침묵을 지켰으나 정원과 강물과 지평선 위로 올라가는 초록빛의 광대한 언덕을 대할 때면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싶은 야성적 욕망을 억제하기 힘들어 심장은 심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얼굴엔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까미유가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포목상의 서기로 들어가서 60프랑의 월급을 받았어요. 거기 나간 건 어머니의 간섭을 참기 힘들어서였어요. 어머니는 언제까지라도 아들이 위험한 일에서 멀리 있도록 자기 곁 이불 속에 두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젊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애정과 헌신은 그에게 가혹할 에고이즘을 심어주었어요.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파묻혀서 편안한 것만을 찾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향락을 얻으며 남들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락행 부인은 테레즈를 까미유와 결혼시킬 작정이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보아온 조카딸에게 무한한 신뢰심을 갖고 있었죠. 두 사람도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락행 부인은 테레즈가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을 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다렸어요. 테레즈는 락행 부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신중하게 머리를 끄덕였죠.
병약한 까미오는 젊은이의 욕망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어린 소년에 머물러 있었으며 테레즈를 포옹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하듯 습관적이었어요. 그는 테레즈가 자신이 따분한 기분을 덜어주고 탕약을 끓여주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둘이 어울려 놀다가 그녀를 껴안았을 때도 남자를 대하듯 했고 그의 육체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그들은 나이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락킹 부인은 테레즈를 불러 그녀의 출생과 부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결혼식을 한 날 밤에 테레즈는 계단 왼쪽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촌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에게 변화는 이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젊은 부부가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까미오는 병적인 무기력과 에고이스트의 변함없는 침착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테레즈도 부드러운 무심함과 무섭도록 냉정한 얼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까미오는 베르네옹을 떠나 파리에 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반대하는 어머니에게 안 그렇게 하면 알아누워 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어머니는 아들레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지금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계속 벌어야 하며 파리에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테레즈에게 뭔가 돈벌이가 될 직업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파리의 퐁네프 파사주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락행 부인이 얻은 집은 아래층이 상점이고 위층이 살림집인 곳으로 그 주변엔 작은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상점은 어둡고 습했으며 2층의 방들은 무섭도록 적막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실과 바늘 등을 팔 상점은 뒤죽박죽이었고 첫날부터 테레즈는 앉아만 있었어요. 락행 부인은 며느리 이런 태도가 놀라웠어요. 테레즈가 자기 방을 예쁘게 꾸밀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이런 무심함은 뜻밖이었죠. 어떻게라도 정리해보자고 했지만 테레즈는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까미오는 오를레앙 철도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얻고 넓은 사무실에서 무명 토시를 하고 귀에 펜대를 꽂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었으므로 어머니의 걱정을 뿌리치고 일자리를 얻은 거였어요. 아침 8시에 출근을 했고 긴 거리를 걸어서 다녔지만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다니느라 지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면 밥을 먹고 책을 읽었는데 독서가 따분하긴 했지만 매일 저녁 애써 2-3페이지씩 읽곤 했어요. 테레즈는 책 하나 읽을 생각도 없이 조용히 몽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는 아내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사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테레즈는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대했지만 락행 부인은 친절하고 말이 많아서 단골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 후 3년 동안 비슷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까미오는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고 테레즈는 상점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은 채 매일같이 저녁이면 차가운 잠자리와 아침이 되면 공허한 하루를 가져다주는 무의미한 생활이 자기 앞에 전개되는 걸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락행 부인은 매주 목요일이면 밤에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손님은 부인의 오래된 친구인 경찰 간부 미쇼의 아들 올리비에와 며느리 쉬잔, 또 까미와 같은 직장에 있는 늙은 직원 그리베. 이들의 모임은 반년 정도 지나자 활기를 띠었고 습관처럼 이어졌어요. 식사도 하고 도미노 게임도 하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갔어요. 모두 즐거워했지만 테레즈는 이 모임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냥 혼자 잠들고 싶기만 했으므로 그 시간 동안 경멸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마저 느끼면서 고양이 프랑스화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었어요. 어느 날 그 모임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랑이에요. 베르농에 살 때 이웃에 있던 까미의 친구였고요. 오를레앙 철도구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로랑은 훤칠한 키에 건강하고 두툼한 볼과 붉은 입술, 혈색 좋은 얼굴, 옷 아래로 잘 발달된 근육과 두껍고 굳센 육체가 느껴졌어요. 테레즈는 그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랑의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이웃들과 늘 법률 다툼이 있어서 차라리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고자 대학에 보냈지만 로랑은 2년 만에 그만두었어요. 그의 건장한 체구가 바라는 건 무의도식하고 한가롭게 뒹굴며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뿐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를 두렵게 했고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건 싫었고요. 차라리 그림이나 그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락은자에 앉아서 먹을 걸 잔뜩 쌓아두고 여자와 실컷 즐기는 게 그가 원하는 생활이었고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는 동안엔 그게 이어졌으나 30살이 되자 이도저도 아니라는 판단으로 미술을 집어치우고 철도국에 취직을 했던 거였어요. 락행 부인은 아들의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고 로랑은 목요일 모임의 멤버가 되었어요. 테레즈는 이제 목요일 모임에 기꺼이 앉아서 로랑의 다혈질적인 음성과 기름진 웃음과 몸에서 풍겨나오는 거칠고 달콤한 냄새에 마음을 쏟게 되었어요. 로랑은 까미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거의 매일 저녁 퇴근 후 락행 부인이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10시까지 남아있다가 상점문 닫는 걸 도와준 후 돌아갔어요. 그에게 이 집은 친절한 배려 속에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로랑이 초상화를 그릴 때면 테레즈는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로랑은 그녀가 애인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고 자신이 그녀의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락행 집안의 모든 식구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셈이 되는 거였어요. 테레즈는 자기 끓어오르는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이었고 락행 부인은 어머니처럼 다정했고요. 까미우와 나누는 대화는 지루함을 덜어줄 것이었죠. 그는 기회를 노렸고 테레즈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듯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을 맞아 그들은 태어났고 뻔뻔스러웠어요. 낮에 락행 부인이 상점에 있고 테레즈는 쉰다는 핑계로 방에 올라가 있을 때 로랑이 다른 통로 계단으로 올라가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어요. 그를 맞이하는 테레즈는 너무도 싱싱한 모습이었고 로랑은 그녀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아오른 사랑으로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어요. 불꽃이 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듯했고 타오르는 피와 팽팽한 힘줄이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육체는 끝간줄 모르는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까미우의 허약한 팔에서 로랑의 힘센 팔로 옮겨왔고 히스테릭한 여성의 온갖 본능이 말할 수 없이 난폭하게 터져나왔어요. 로랑은 한 번도 이같이 정열적인 여자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놀랍고 거북했으나 테레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면서 로랑에게 매달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걸 빼앗고 산채로 이 상점에 매장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키워주고 보호해주었으므로 그들을 해치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그녀는 너무도 대담했고 사랑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서 오히려 로랑이 아래층의 락행 부인에게 들킬 것을 걱정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는 가게 물건이 없어질까봐 벌벌 떠느라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것이며 만일 올라온다 해도 숨이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랑도 익숙해졌고 그녀와의 미래에 빠져 들어갔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상점에 오면 락행 부인은 정답게 로랑을 맞이했고 저녁을 먹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만족스럽고 행복하기까지 했으며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테레즈는 그동안의 생활에서 몸에 밴 능숙한 위선으로 자신이 맡은 2개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어요. 그러나 가끔 로랑에게 키스함으로써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 버젓이 애인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어요. 두 연인은 완벽했어요. 저녁 램프의 창백한 불 밑에서 식사를 할 때 마르는 테레즈의 뚫을 수 없는 가면과 마주 앉은 로랑의 미소 짓는 두터운 얼굴을 보면 그들이 힘센 결합이 보였죠. 까미오는 로랑을 좋아했고 락행 부인은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목요일의 모임은 더 활기를 띠었고 시간은 흘러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로랑은 낮에 테레즈를 만나러 가느라 자주 사무실을 비웠고 한 번만 더 자리를 비우면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낮에 만나지 못한 채 2주일이 지나자 그는 테레즈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은 더욱 절박해졌고요. 욕망의 분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심한 갈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 목요일 모임에서 경찰 간부 미시오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대개의 범죄는 밝혀지지 않고 어둠 속에 남아있으며 잡지 못한 살인범들이 무수히 많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두 사람이 뇌리에 꽂히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어요. 까미오는 날씨 좋은 일요일에는 가끔 테레즈를 억지로 데리고 샹젤리제를 산책하곤 했었어요. 그들이 산책하러 나가는 날이면 락행 부인은 피사주 통로 끝까지 따라 나와서 아들네가 마치 여행이나 떠나듯 키스를 하곤 했어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까미오는 로랑도 데리고 나갔어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산책에 나섰고 강으로 가서 보트를 타기로 했어요. 배가 너무 허술해 보여서 물을 무서워하는 까미오는 걱정스러웠지요. 강 한가운데로 갔을 때 로랑은 까미오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까미오는 아내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뻣뻣이 앉아있기만 했어요. 까미오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로랑의 목덜미를 꽉 물었고 물에 던져질 때 그의 입에는 로랑의 살점이 붙어 있었어요. 로랑은 때리지를 않고 배를 뒤집은 후 강으로 뛰어들었고요. 이후 그럴듯하게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친구가 춤추며 움직이는 걸 말리지 못했으며 배가 뒤집혔고 까미오는 물에 빠지며 아내를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때리지는 구했지만 까미오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고 울부짖었어요. 락행 부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끔찍했어요. 그동안 10번이나 죽음이 고비에서 살려낸 아들이었죠. 30년 동안 지성으로 아들을 사랑했는데 지금 자신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세느강의 차가운 물속을 흉측한 모습으로 떠다닐 아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목을 매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테레즈는 한마디 말도 없이 며칠이고 누워 지냈습니다. 목요일 모임 사람들은 배려심이 가득했고 쉬지 않은 이 집에 머물며 두 여인을 극진히 돌보았어요. 오를레앙 철도국에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로랑을 칭찬하고 위로했어요. 로랑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체 공시장에 들러서 까미유의 시체가 들어왔나 확인했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시체들은 끔찍했고 밤에 잠이 들면 낮에 본 시체들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은 목덜미 로랑이 물어뜯은 상처에 칼라가 스치면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흘러갔고요. 2주일이 지난 후에 까미유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로랑은 이렇게 흉한 익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시체는 오그라들어 썩어버린 작은 덩어리였죠. 민씨와 같이 수속을 하고 사망신고를 했으며 장례를 치르고 나자 로랑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를 따라다니던 고약한 장면과 기억들을 이제는 깨끗이 잊고 싶었어요. 락행 부인은 테레즈에게 이제 세상에는 너밖에 없다며 더 의지했어요. 로랑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저녁에 찾아왔고 30분 정도 상점에서 락행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테레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버리곤 했죠. 부인은 그를 며느리를 구했고 아들을 살리려 전력을 다한 고마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시간은 흘렀고요. 까미유가 죽은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 고통이 사라지고 안정되어 갔어요. 로랑은 매일 밤 9시 반에 상점에 와서 상점문을 닫아주고 돌아갔어요. 두 여인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는 듯 했고 어쩌다 못 오면 다음 날 겸손히 사과했어요. 목요일이면 불을 피우면서 손님들을 치르는 락행 부인을 도왔고 이 늙은 부인을 감동시키는 말없는 친절을 보였어요. 테레즈는 이제 창백한 기운이 가셨고 옷도 이전보다 잘 입었고요. 더 부드러워지고 자주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으며 미래 약속도 잡지 않았는데 살인이 육체의 욕망을 진정시켜 놓은 듯 했죠. 이제 그 집은 그들이 집이나 다름없었고 락행 부인은 얼빠진 노인이었으므로 자유로운 사랑의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선 욕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단둘이 만나기를 피하기까지 했고 둘이서만 있을 때는 아무 할 말이 없었고요. 악수를 하느라 살이 닿으면 거북함까지 느껴졌어요. 그들은 그 이유가 신중함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테레즈는 평생 이런 차분한 마음을 갖고 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히스테릭함과 고집은 다 풀어졌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도 없었고 병든 까미오를 영원히 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밤에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 행복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났고 말도 많아졌고 몽상 따위는 하지 않는 현실 속의 여자가 되어갔어요. 로랑은 안정과 흥분의 여러 단계를 거쳐갔습니다. 후회했다가 잘했다는 생각도 했고 고통스러웠다가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안 하겠다고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어갔어요. 값싼 사랑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여자들을 만나면서 차라리 이렇게 편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까 생각하다가도 테레즈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한 살인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꿈에 까미오의 시체가 나왔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목을 빼고 들여다본 흉터는 창백한 장미빛을 띠고 있었어요. 흥분하면 피가 머리 쪽으로 쏠려 상처는 빨갛게 되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가 까미오를 본 날 테레즈도 꿈에 까미오를 보았어요. 그들은 이후부터 매일 밤 자신들이 죽인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헐떡이며 잠을 못 자는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영원히 결박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결혼해서 함께 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들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웠으므로 목요일 모임의 손님들이 그걸 이루어주게 해야 했죠. 테레즈는 슬픈 과부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 며느리뿐이므로 매일 저녁 며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던 부인은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절망을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사람들은 결혼시키라는 조언을 했고요. 상대는 로랑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일은 쉽고 빠르게 성사돼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의 이유는 둘 다 락행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죠. 부인은 이들이 결혼을 하면 아들도 무덤 속에서 고맙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랑은 고향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로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없는 자식 취급하고 있던 터였으므로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니 결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간단한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 냉정한 편지를 함께 본 락행 부인은 따뜻한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의 4만 프랑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로랑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며 4만 프랑의 재산에 잡화점에서의 수입을 합치면 세 식구는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락행 부인은 로랑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그녀가 아껴둔 500프랑을 그에게 주었어요. 로랑은 그 돈을 태연하게 받아 새 옷을 사입었죠. 결혼식 날 새 옷의 높고 빳빳한 칼라는 목에 닿았고 상처 흉터는 벌겋게 달아올라 스칠 때마다 찌르는 듯이 아팠어요. 결혼식을 한 첫날 밤에 침실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마주 앉았어요. 둘만의 공간이 거북하고 불안해서 과거에 불타던 정열을 조금이라도 자신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육체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힘줄이 없어진 것 같았으며 불안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로랑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했고 이제 마음 편히 자유로워졌다는 말을 자꾸 하면서 이제 까미우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때려주는 충격을 받은 듯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끈이 풀리고 꿈속에서만 나타나던 까미우의 유령이 벽난로 앞으로 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축축한 냄새가 느껴졌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기억의 밑바닥에서 살아나왔죠. 아무리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날씨 이야기를 해도 평범한 말 속에 감추고 있는 생각은 까미우, 살인이었어요. 그들이 눈은 뭔 말을 해도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서로를 쳐다보면 더 무서웠어요. 침대에 누울 생각도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음울한 잿빛과 함께 날이 밝아왔고 오늘 밤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밤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자에 맞서서 몸을 지키려고 밤이면 함께 있고 싶어 했으나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더 공포에 떨었어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단순한 시선을 주고받을 때도 고통의 가혹한 심경을 느꼈어요. 두 사람 사이 공간에는 까미우가 의자를 갖고 앉아 있었고 이야기할 때는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신혼부부는 밤을 꼬박 새웠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렸죠. 밤이면 다시 공포가 찾아오는 게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침대에 누울 결심을 했고 살이 닿을까봐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누웠어요. 그러자 두 사람 사이 공간에는 까미우의 시체가 누워 있었고 그들은 살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시체를 만지면 물컹거리는 살이 잡힐 것 같았어요. 때려주는 로랑의 목에 있는 상처를 물어뜯고 새 상처를 내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 하였지만 로랑은 때려지 입을 피했고 달려드는 그녀를 번번이 밀쳐냈어요. 밀칠 때마다 심한 통증이 밀려오면서 고통으로 고함 지르고 서로 상처를 입혀갔으며 혐오감이 깊어져 갔어요. 죽은 자가 발을 잡아당기고 침대를 흔들어대는 환각 속에서 열에 들뜬 채 죽을 지경이 되어 그들은 침대의 양끝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동안 조롱하며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죽은 자의 승리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요일 모임은 더 활기를 띄어갔습니다. 부부는 목요일을 열렬히 기다렸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편했어요. 다른 날은 락행 부인과 가급적 오래 시간을 보냈는데 방에 들어갈 생각만 해도 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락행 부인은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평화로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귀여운 두 젊은이를 보고 미소 짓고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계획했죠. 부부는 자러 간다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락행 부인이 침대에 가서 눕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지만 않았다면 아침까지 거기 남아서 부인의 달콤한 잡담과 그녀가 풍기는 안정감 속에 빠져들 것이었죠. 부인이 침실로 간 후에야 겨우 식당을 나와 어두운 심연에 몸을 던지듯 절망적으로 그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랑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틀리에를 빌려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때려지는 못마땅해 했지만 락행 부인은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까미유의 응석을 받아주듯이 로랑 편을 들어주었어요. 로랑은 아침이면 때려주와 떨어져 아틀리에로 와 그림을 그리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은 그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장소였죠. 한 번은 그녀가 아틀리에를 구경하고 싶다면서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곳으로 까미우의 유령을 데리고 들어올까봐 겁이 났던 거였어요.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인물화를 주려 그렸어요. 어느 날 길에서 화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로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알던 뚱뚱하고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랑은 야위고 알맞게 창백하며 위험 있어 보였죠. 같이 아틀리에로 가서 5편의 그림을 보여줬을 때는 더 놀랐어요. 여자 얼굴 2개와 남자 얼굴 3개였는데 강한 필치로 표정은 풍부하고 단단했으며
회색 배경으로 장엄한 터치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직 서툴긴 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개성과 고도의 예술적 감각이 있었으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이었죠. 그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 가지 충고를 했는데 그림 속의 5명이 닮았다고 했어요. 로랑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뚫어지게 보았고 그게 다 까미유인 걸 알아차립니다. 늙은이, 금발소녀 등 모델은 다 달랐지만 그들은 다 괴롭고 공포에 질린 까미유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들은 차츰 살아 움직이며 5명이 까미유로 움직였고 새로운 공포가 닥쳤어요. 목탄을 손에 쥐고 다시 그리려 스케치를 해도 다 까미유의 형상이 그려졌어요. 그는 결국 주먹으로 캔버스를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락행 부인이 중풍 증세를 보였어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사진은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목소리만으로도 그들을 악몽으로부터 끌어내주는 한 인간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인이 없으면 둘만 남을 테고 그걸 견뎌낼 시간들이 두려웠어요. 두 사람은 부인을 정성껏 간호하고 옆을 떠나지 않았으며 부인은 고마움을 얼굴에 가득 담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목요일이 손님들은 이들의 효심에 감동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부인은 나날이 상태가 나빠졌고 이젠 소리도 낼 수 없이 목이 굳어졌으며 전신은 마비되었어요. 그때부터 부부의 생활은 더욱 견디기 어렵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부드러운 잡담으로 그들이 공포를 잠재워주지 못하는 늙은 불구자 앞에서 잔인한 밤을 보내야만 했죠. 부인은 물건 꾸러미처럼 안락의자에 누워있었고 둘은 식탁 양쪽에 거북하고 불안한 채 앉아있었어요. 시체나 다름없는 부인은 존재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 했으며 밤의 공포는 이제 식당이나 침실이나 마찬가지로 까미오의 유령이 함께 있어서 모든 시간은 고통이었어요. 락행 부인은 그들이 보살핌과 애정이 감사하고 행복했으며 이대로 천천히 죽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까미오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마치 환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모든 걸 술술 이야기해버렸어요. 락행 부인은 이 놀라운 진실을 가해자들의 입을 통해 듣고 말았던 거지요. 무서운 경련이 얼굴에 지나갔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죽어가는 살 속에서 아들이 두 살인자를 물어 뜯으려는 잔인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복수였으므로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로랑은 더 이상 부인에게 친절한 위선을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상대방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고 증오심으로 매일 싸움이 벌어졌으며 난폭해지고 가혹해져 갔어요. 물건을 파괴하고 때리고 뒤엉켜 싸우는 그들을 락행 부인은 그대로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테레즈가 로랑 앞에서 죽은 남편이 가엾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게 까미오를 진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울음은 로랑을 더 미치게 했고 그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테레즈는 두드려 맞는 데서 쓰디쓴 쾌락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나 감히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증오와 잔인함에 대한 욕망이 그들에게서 늘어붙어 떼어놓지 않고 있었죠. 싸움은 더 치열해져서 주먹질과 고함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거기에 의심이 더해져서 서로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서로 뒤를 따라다녔고 경찰서에 갈까봐 감시했으며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은 가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상대방을 죽이면 이 싸움과 고통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랑은 청산가리를 준비했고 테레즈는 부엌칼을 날카롭게 갈아 숨겨두었어요. 목요일이 되었고 손님들이 왔어요. 그날은 더 유쾌했고 테레즈의 얼굴에 난 상처를 궁금해했지만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자 믿었어요. 그들은 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죠. 11시 반이 되자 손님들이 돌아갔고 다시 그들만 남았어요. 로랑은 청산가리를 아내의 물병에 넣었고 테레즈는 치마 속에 칼을 감춰 들고 있었어요. 그때 테레즈는 로랑의 손에서 작은 질그릇병을 보았고 로랑은 아내의 치마 사이에서 칼날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얼어붙듯 그대로 서 있었지요. 당황한 서로의 얼굴에서 은밀한 계획을 읽자 가엾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살인자들이 결말이 가까워진 것을 보고 락행 부인은 그들이 끝을 확실히 놓치지 않으려고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테레즈와 로랑은 울음을 터뜨렸고 상대방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슴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제 비겁함으로 삶을 택한다면 또다시 겪어내야 할 생활이 끔찍했어요. 칼과 독이 든 컵 앞에서 감사의 시선을 교환한 후 테레즈는 물을 반쯤 마시고 로랑에게 내밀었고요. 로랑도 단숨에 마셨어요.
그들은 서로 포개져 쓰러지고 마침내 죽음 속에서 하나의 위안을 찾았어요. 다음 날 정오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락행 부인은 아무리 보아도 실직이 나지 않는 발밑의 두 시체에 무겁고 매서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드는데요.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끝과 참혹한 단죄가 너무 무거워서일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부도덕하게 시작되었고 잔인하게 이어졌고요. 비극으로 끝났죠. 그 앞으로 가보면 테레즈는 피해자였고요. 복수의 방법에서 이게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행복과 욕망의 채움은 같이 가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에도 최소한의 도덕이 부재한다면 그건 행복이라는 단꿈에 가까이 가기엔 가당치 않은 것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밀 졸라가 서문에 쓴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강한 남자 한 명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욕구불만 상태인 여자 한 명을 설정했다. 그들 속에서 어리석음을 찾았다. 단지 어리석음만을. 그런 다음 그들을 난폭한 드라마 속에 내던지고 그 두 존재들의 느낌과 행동들을 면밀히 기록했다. 나는 해부학자가 시체에 대하여 행하는 것과 같은 분석적인 작업을 살아있는 두 육체에 대하여 행한 것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